유럽 경제의 절대 강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럽의 경제 지도를 뒤흔들던 숨은 제조업의 공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패션과 예술, 찬란한 르네상스의 관광지로만 기억되는 이 나라는 사실 세계적인 자동차, 기계 장비, 섬유 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무서운 제조 강국이었죠. 심지어 1990년대에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영국, 프랑스와 유럽 2, 3위 자리를 다투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거인의 엔진은 힘겹게 공회전하고 있죠. 과거의 폭발적 성장 동력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세계 8위라는 체면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기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에 실패한 채 과거 화려했던 성장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탈리아의 민낯이죠.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이라는 굴레에 묶여 현재 성장률은 0.5% 안팎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시기에는 청년 실업률이 40%를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 10명 중 4명 이상이 실업자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한때 독일을 위협하던 유럽의 제조 거인은 어쩌다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걸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거인의 비극적인 몰락 속에서 자꾸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풍요 속에 갇혀 스스로 무덤을 판 어느 제조 거인의 잔혹사입니다. 이 비극의 도화선을 이해하기 위해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재자 무솔리니가 처형된 이탈리아의 땅은 그야말로 지옥이자 최빈국이었습니다. 도시와 도로는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은 사실상 붕괴 상태였죠. 전쟁의 패배가 남긴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 속에서 국민 대부분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죠. 1948년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유럽에 총 133억 달러 규모로 쏟아부은 마셜 플랜. 그 가운데 이탈리아에 배정된 약 15억 달러의 자금이 재건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950년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한국전쟁이라는 뜻밖의 특수가 제조업의 봉인을 완전히 풀었죠. 군수물자와 공산품 주문이 쏟아지며 이탈리아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 이탈리아에게는 성장의 결정적인 불씨가 된 셈이죠.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를 잇는 이른바 산업 삼각지대에서 철강, 자동차, 기계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피아트 500 자동차와 베스파 스쿠터는 이 풍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1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5.8%에 달했죠. 당시 서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뒤를 잇는 압도적인 속도였습니다. 세계는 이를 미라콜로 에코노미코, 즉 경제기적이라 부르며 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적의 무대 뒤편은 거대한 부실을 숨긴 사기극과 같았죠. 이탈리아 GDP의 상당 부분, 일부 추정에 따르면 약 27%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검은 돈과 마피아가 굴리는 자금 등의 지하 경제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지하 경제가 공식 GDP 통계에 포함되면서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실제 생산성 이상으로 부풀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더구나 이 성장은 철저히 소외되고 낙후된 남부의 값싼 노동력을 북부 공장에 갈아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며 남부개발 기금을 조성해 막대한 돈을 때려 부었지만 남은 것은 심각한 부패와 관료들의 비리뿐이었죠. 기적의 취기에 가려진 내부의 균열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이탈리아는 누적된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치명적인 악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복지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이죠. 당시 정부의 재정 적자는 해마다 GDP의 10%에 달하며 주요 산업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 GDP 대비 59%였던 국가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1985년에는 84%, 1980년대 말에는 1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국제시장에서는 저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1973년 1달러당 약 580 리라 수준이던 환율은 1982년 약 1350 리라로 수직 상승했고 1980년의 인플레이션은 20.6%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삶을 파탄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탈리아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맞춰 중앙은행을 독립시키고 화폐
남발을 막는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했죠. 때마침 오일 쇼크가 종식되고 원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5배나 뛰어오르는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1987년 이탈리아는 대영 제국의 GDP마저 공식적으로 추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추월이라는 뜻의 일 소르파소라고 부르며 온 나라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죠. 구찌, 프라다, 페라리로 대변되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엔진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고 1991년에는 프랑스마저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숨겨진 청구서가 날아들었죠. 지속 불가능한 정부 지출과 빚으로 다진 호황이었기에 1992년 공공부채는 결국 GDP 대비 113%까지 치솟았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인데 매달 카드값을 330만 원씩 쓰며 돌려막기를 하던 부자 행세가 마침내 파산을 맞이한 것이죠. 진짜 치명적인 독약은 겉보기에 낭만적으로 보이던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 내부에 숨어 있었습니다. 1969년 노동자들이 임금과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일으킨 대규모 파업, 이른바 뜨거운 가을 이후 이탈리아 정치권은 이듬해인 1970년 노동자 헌장, 일명 스타투토 데이 라보라토리를 통과시켰죠. 이 법의 핵심이었던 제18조는 고용 경직성을 극도로 높인 조항이었습니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회사가 망해 나가도 해고가 불가능한 구조, 이혼보다 해고가 어렵다는 농담이 현실이 된 법이었죠. 이 법은 기업들에게 최악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직원 수가 15명을 넘는 순간 이 강력한 규제와 노조의 압박이 적용되자 이탈리아의 기업들은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길을 택했죠. 장인 정신의 강소기업이라는 포장은 실상 규제의 덫을 피하기 위해 몸집 키우기를 포기한 기형적인 괴물들이었던 셈입니다. 그 대가는 뼈 아팠습니다. 첨단 기술과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21세기 규모의 전쟁에서 이탈리아는 완전히 도태되었죠. 2026년 현재 기준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이탈리아 기업은 단 한 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기업의 몸값조차 글로벌 100위 진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AI와 반도체, 빅데이터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거인들과 직원 10명짜리 가족 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제조 공룡이라 불리던 피아트마저 빚더미에 올라 최악의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죠. 1992년 투기 세력에 의해 리라화 가치가 20% 이상 폭락하는 통화 위기가 터지고 마니플리테라는 부패 청산 수사로 기존 정치권이 통째로 붕괴하면서 이탈리아는 대전환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탈출구는 유로화 도입이었죠. 연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국가 부채를 60%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눈물의 긴축을 단행했습니다. 마침내 1999년 유로화 도입에 성공하며 환율 변동의 위험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마지막 비상카드였던 통화 평가절하 권한을 스스로 찢어버린 족쇄가 되었죠. 독자적인 금리 조정과 환율 방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이탈리아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한 세계 최강의 제조국 독일과 아무런 핸디캡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동네 축구팀이 프로리그의 규칙으로 거인과 싸우는 형국이었으니 경쟁력은 속수무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글로벌 테크 기업도 첨단 산업의 대기업도 사라진 나라에서 청년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뽑으면 자를 수 없으니 기업들은 신규 채용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갔고 오직 인맥과 조카 찬스를 뜻하는 네포티즈모 문화가 사회 전체를 장악했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는 삼촌이 없으면 정규직은커녕 인턴 자리조차 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결국 정규직을 구하는 것이 이민을 가는 것보다 어려워진 청년들은 고국을 탈출하기 시작했죠.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인재 유출은 멈추지 않아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인들이 지난 10년간 나라를 떠났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대학을 막 졸업한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키워낸 두뇌와 혁신의 동력들이 짐을 싸서 해외로 향하는 두뇌 유출의 잔혹사이죠. 나라를 떠나지 못한 이들은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 주저앉아 거대한 니트족 대열을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구조개혁이라는
하는 근본적인 수술 대신 다시 한번 나랏빚을 내어 표를 사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굴복했죠.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 잡아 은퇴자들에게 현역 시절 월급의 70%가 넘는 고액 연금을 퍼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잦은 총리 교체와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100년대계의 정책은 존재할 수 없었죠. 심지어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국민이 집을 고치면 국가가 공사비의 110%를 돌려주는 기상천외한 슈퍼보너스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그 여파로 슈퍼보너스 관련 세금 혜택의 총 규모는 무려 2,200억 유로, 한화로 약 340조 원에 달했고 공사비를 부풀린 업자들과 사기꾼들의 거대한 잔치판이 벌어졌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106%였던 국가 부채는 2026년 현재 무려 139%에 육박하며 마침내 그리스마저 추월해 유로존 최악의 빚더미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장률은 0.5% 안팎의 처참한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이탈리아의 실질 GDP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 뿐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들이 이룬 성장과 비교하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연합이 경기 회복을 위해 무려 1,900억 유로가 넘는 한화로 약 3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배정해 주었음에도 느리고 썩어버린 관료 행정 능력 때문에 2026년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그 돈의 60%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돈을 줘도 못 쓰는 무능한 나라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이탈리아의 처참한 민낯이죠. 이처럼 사방이 막힌 장기 침체 속에서도 이탈리아가 선진국의 간판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 덕분입니다. 콜로세움과 르네상스의 예술품을 보기 위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GDP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관광산업은 축복이 아닌 환자의 생명만 연명시키는 산소호흡기이자 저주에 가깝습니다. 몰려드는 외지인들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인재들이 첨단 기술이나 미래 산업 대신 저임금 서비스업인 호텔과 레스토랑의 서빙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관광이 당장의 입에 풀칠은 해줄지언정 국가의 기술 혁신과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산소호흡기마저 멈춰 세울 대재앙인 초고령화와 인구 위기가 들이닥쳤죠. 2026년 현재 이탈리아는 중위 연령이 48세를 넘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초고령 사회이며 출산율은 1.2명 아래로 추락하여 인구 규모 자체가 매년 가파르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조상이 남긴 유산만으로는 다가오는 인구 소멸의 국가적 질병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거인의 몰락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의 미래를 걱정하며 혀를 찰 처지가 아니죠. 출산율 0.8명이라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꼴찌의 성적표를 받아든 대한민국은 이탈리아가 수십 년 걸려 밟아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포퓰리즘 그리고 인구 붕괴의 몰락 수순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월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죠. 이탈리아는 경제가 망하고 시스템이 붕괴해도 조상들이 남겨준 콜로세움과 피렌체의 유적이 남아 세계인들의 돈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의 머리와 첨단 기술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으로만 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은 인재가 해외로 떠나고 기업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우리에게는 몰락 이후를 버텨줄 조상의 산소호흡기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유지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거인의 비극적인 장례식을 목도하며 우리는 과연 기로 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한국이 이탈리아의 잔혹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려 전면 개혁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시선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